그 녀석이 내 바지를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녀석을 따라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리가 들렸다. 눈 아래에 파묻힌 울음소리. 강원도 춘천의 정오가 막 지난 시간이었다. 위암호 공원 산책로를 따라 쌓인 눈은 마치 잊혀진 케이크 위에 두꺼운 아이싱처럼 묵직하고 아무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근무 중에 잠시 짬을 내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나왔다. 잠깐의 산책이 지끈거리는 두통을 가라앉혀 주길 바랐다. 하지만 산책로에 들어서서 대여섯 걸음도 채 떼지 못했을 때 바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생후 4개월이 채 안 되어 보이는 흰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서리에 뒤덮인 채 나뭇잎처럼 떨며 남은 힘을 다해 내 바지를 물고 늘어져 있었다. 녀석의 눈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 바로 절박함으로 가득 찬 채 크고 거칠게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깅하는 사람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갔다. 한 할머니가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몸을 숙여 아가, 왜 그러니? 하고 속삭일 때까지. 그제야 녀석은 날카롭게 한번 짚고는 주 산책로에서 벗어난 나무들 사이로 뛰쳐들어갔다. 나는 깊은 눈에 미끄러지며 녀석을 따랐다. 나뭇가지가 외투에 부딪히며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졌다. 그때 눈 아래에서 가늘고 끊어질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기운이 수술복을 뚫고 파고들었지만 맨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녀석은 엉킨 나뭇가지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치며 때로는 낑낑거리고 때로는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입김은 꺼져가는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축 늘어져 너무나도 미동 없는 발 하나가 보였다. 반쯤 파묻힌 채 움직이지 않는 또 다른 진돗개 강아지였다. 나는 박진호, 45살이 응급의학과 의사다.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순간을 대비할 수는 없었다. 눈밭에 무릎 꿇은 채 한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위해 울부짖고 있고 다른 누구도 기꺼이 멈춰 서려 하지 않았다. 녀석의 자매는 움직이지 않았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찾아낸 샛별이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녀석은 동생의 얼굴을 코로 몇 번이고 밀어보더니 내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나뭇가지 밑에서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목이 생채기로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밀어냈다. 그 아래의 눈은 거의 얼음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샛별이가 다시 한번 날카롭고 애원하듯 짖으며 한 바퀴 돌더니 그 작은 몸을 눈더미에 바싹 기댔다. 그때 초롱이가 보였다. 초롱이는 샛별이보다 작았고 털은 눈에 젖어 엉겨 붙어 있었다. 뒷다리 하나가 뒤틀린 나뭇가지 아래에 깔려 역겨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숨은 얕았고 입술은 창백했으며 눈은 꼭 감겨 있었다. 내가 만져도 녀석은 움찔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을 갈비뼈에 얹었다. 느리고 희미한 움직임,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꽉 메었다. 샛별이가 흐느끼더니 초롱이 옆에 누워 마치 다묘처럼 동생 주위로 몸을 둥글게 말았다. 눈 속에서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를 지키고 있는 두 진돗개 강아지의 모습. 그 이미지는 내가 응급실에서 겪었던 어떤 비극보다도 더 강하게 내 가슴을 쳤다. 나는 재킷을 벗어 최대한 초롱이를 감쌌다. 녀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청진기는 차에 있었지만 필요 없었다. 저체온증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속삭이며 한 팔을 녀석 밑으로 넣어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샛별이는 즉시 일어나 꼬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 내 옆에 바싹 붙였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나와 함께 걸었다. 내 부츠 아래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나는 팔에 안긴 초롱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듯 앞만 보고 걸었다. 차마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었다. 길을 건너는데 명품 패딩을 입은 두 남자가 지나갔다.
그중 하나가 눈썹을 치켜떴지만 둘 다 멈추지 않았다. 카페의 홀리데이 컵으로 커피를 마시던 한 여자가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괜찮을 거야. 남자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그냥 자연의 섭리지. 나는 멈추어 서서 살짝 몸을 돌렸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샛별이도 돌아섰다. 녀석은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귀는 뒤로 젖혀지고 자세는 낮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내 차는 산책로 입구 바로 바깥에 주차되어 있었다. 초롱이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다. 차에 타자마자 히터 다이얼을 끝까지 돌려 뜨거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게 했다. 나는 여전히 내 재킷에 쌓인 초롱이를 조수석에 눕혔고 샛별이는 그 뒤를 따라 뛰어들어 본능처럼 다시 동생의 몸 주위로 웅크렸다. 녀석의 눈은 한시도 동생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가볍게 초롱이의 옆구리에 얹은 채 운전했다. 숨이 너무 얕았다. 도로의 모든 둔턱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모든 빨간 신호등이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의사다. 응급실에서 심정지, 외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생명을 봐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다. 21살, 인천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던 시절, 주택 화재 신고를 받았다. 의식불명 상태의 아이 한 명과 개 한 마리가 실려왔다. 나는 아이를 맡았고 내 지도교수는 개를 맡았다. 아이는 살았지만 개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샛별이가 낑낑거렸다. 녀석은 초롱이의 귀에 코를 비비더니 마치 동생을 깨우려는 듯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버텨. 나는 중얼거렸다. 힘내. 아가. 버텨야 해. 나는 노란불의 신호를 위반하며 달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병원 신분증이 아직 외투에 달려 있었다. 누가 나를 세운다면 강아지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생각이었다. 동물병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들 동물응급의료센터. 내가 전에 자문해준 적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연석 위로 차를 세우고 기어를 주차해 놓은 뒤 초롱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생후 4개월 진돗개 강아지. 심각한 저체온증에 뒷다리 앞괴 손상 가능성. 아직 숨은 쉽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수의 테크니션들이 내게서 초롱이를 받아갔다. 샛별이가 따라가려 했고 이중문이 닫히자 미친 듯이 지저댔다. 녀석은 두 발로 서서 유리를 긁어댔고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동생을 봐야 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데스크 뒤에 간호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저 아이가 동생을 구했어요. 지금 떼어놓지 마세요. 잠시 후 그들은 샛별이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문을 열어주었다. 녀석은 복도 아래로 사라졌고 타일 바닥에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와 짖는 소리가 벽에 메아리쳤다. 나는 젖은 장갑과 흠뻑 젖은 스웨터를 입은 채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복도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복도가 답을 줄 것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침묵. 샛별이도 조용해졌다. 문 너머 어딘가에서 녀석은 동생 곁에서 지키고 기다리며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에 팔꿈치를 얹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심장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리듬으로 쿵쾅거렸다. 내 근처에 있던 한 여자가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잘 재단된 코트에 눈 한번 밟아보지 않은 듯한 스웨이드 부츠를 신고 동물병원에 하고 오기에는 과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카페 홀리데이 컵으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무시하기엔 너무 큰 소리로 속삭였다. 아까 그 산책로에 있던 개들인가 봐요. 남편은 핸드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 유기견이겠죠. 자연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나는 턱을 악물고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켰다. 그에게 한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위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생후 4개월짜리가 누군가, 그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대신 나는 일어나 눈 속으로 걸어나갔다. 공기가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눈발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옆으로 흩날렸다. 재킷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상관없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연석에 멈춰 서서 공회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에서는 10대 2명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운전자는 병원을 힐끗 보더니 내리지도 않고 차를 몰아 떠났다. 이 세상, 때로는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때 샛별이를 떠올렸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초롱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던 그 모습, 동물병원 문이 닫혔을 때 들여보내달라고 외치던 그 울부짖음을. 녀석은 지치지 않았다. 녀석은 눈 속에 불꽃이었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의 간호사가 내 눈을 마주치고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흡은 안정시켰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유리 너머 관찰창을 통해 샛별이가 보였다. 녀석은 온열 패드 위 초롱이 옆에 웅크리고 있었고 느리고 얕은 숨에 맞춰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자는 것이 아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유리에 손바닥을 댔다. 이번엔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세상이 너희를 잊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가 수술복을 입고 옆에 서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려 했고 샛별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녀석은 초롱이가 열 램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금속 테이블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수액, 산소, 모니터가 삑 소리를 낼 때마다 샛별이의 귀가 움찔했다. 누군가 다가설 때마다 녀석은 공격적이 아니라 두려움에 찬 보호적인 두려움으로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수액 라인을 조절하던 담당 수의사 이 선생이 나를 쳐다보았다. 버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겨우 그럴 뿐이었다. 초롱이의 몸은 그 테이블 위에서 너무나 작았다. 옆구리는 털이 밀려 있었고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숨은 더듬거리며 나왔다. 코는 갈라지고 말라 있었다. 눈은 아직 뜨지 않았다. 폐가 약해요. 이 선생이 말을 이었다. 초기 폐렴일 가능성이 있지만 걱정되는 건 다리예요. 감각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목이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따가웠다. 샛별이가 더 가까이 가려고 뒷다리로 섰다. 테크니션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녀석을 막으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었다. 그냥 두세요. 그들은 물러섰다. 샛별이는 고개를 숙여 동생의 귀에 코를 스치더니 내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운 흐느낌을 냈다. 마치 소리조차 동생을 부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녀석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초롱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눈을 감고 그렇게 조용히 머물렀다. 그 작은 진돗개 강아지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있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 이 선생이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숨을 동기화하고 있어요. 몇 분, 어쩌면 그 이상이 흘렀다.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세상은 깜빡이는 불빛과 째깍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한 마리는 살기 위해 싸우고 다른 한 마리는 놓아주지 않는 두 강아지로 축소되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힘내, 아가. 동생이 널 필요로 해. 샛별이의 귀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듯 움찔했다. 그리고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갔다. 모니터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삑 소리를 냈다. 수의사가 다시 산소를 조절했다. 또 다른 수액이 투여되기 시작했다. 그때 소리가 바뀌었다. 경보음이 아니라 단지 변화였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변화. 초롱이가 숨을 내쉬었다. 길고 낮고 연약한 숨. 나는 그 순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샛별이가 한번 날카롭고 절박하게 짖자 초롱이의 가슴이 다시 솟아올랐다. 방 안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계들조차 그 소리와 침묵 사이의 순간에 멈춘 듯했다. 그리고 초롱이가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고 고르지 못했지만 명백히 살아있는 숨이었다. 갈비뼈가 전선과 담요 아래에서 솟아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샛별이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짧게, 마치 동생에게 닿았다는 것을 안다는 듯 짖었다. 이 선생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애쓰고 있어. 그녀가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 나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가볍고 옅어진 것 같았다. 마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샛별이가 더 가까이 다가가 초롱이의 목덜미에 머리를 기댔다. 가르랑거리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사이에 그 부드러운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위로, 인식, 자매의 부름, 초롱이의 귀가 움찔했다. 방 안의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테크니션이 숨을 헛들이 마셨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눈 속에서 녀석들을 발견한 이후로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나는 천천히 관찰용 벤치 옆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아팠다. 어깨는 뻣뻣했다. 외투는 여전히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내 앞에서는 한 마리는 부서지고 다른 한 마리는 용감한 두진돗개 강아지가 방금 막 무균의 응급실 분위기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담당 수의사가 초롱이의 담요를 고쳐줬더니 나를 보았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직 위독한 상태고요. 하지만 저 반응, 저건 대단한 거예요. 아직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신호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샛별이가 동생을 다시 불러냈기 때문이다. 밖의 하늘은 회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눈이 부드럽게 병원 창문을 두드렸다. 대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오갔지만 이제는 모두 더 조용해 보였다. 마치 유리 너머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 병원 당직을 대신해 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돌아왔을 때 샛별이는 다시 초롱이 주위에 단단히 몸을 말고 있었고 두 녀석의 몸은 온열 패드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잠시 동안은 둘 다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그때 초롱이가 다시 움찔했다. 그저 발 하나, 작고 망설이는 듯한 앞으로의 뻗음이었지만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반응하기로 한 첫 번째 의식적인 선택. 나는 간호사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내가 가슴속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불신을 보았다. 가장 작은 승리가 항상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자정이 되자 병원 불빛이 어두워지고 안내 데스크는 텅 비었다.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야간 근무 직원의 간헐적인 속삭임만이 침묵을 깼다. 나는 회복실 구석에 머물렀다. 누군가 건네준 담요가 어깨에 둘러져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샛별이도 마찬가지였다. 녀석은 단 한 번도 초롱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따금 초롱이가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면 발이 닿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움찔거렸다. 샛별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 코를 초롱이의 뺨에 대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 리듬은 방 안의 일종의 음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식어가는 카페컵이 들려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간호사 중 한 명이었을까? 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나오는 잊혀진 소품처럼 내 손가락 사이에 놓여 있었다. 9살 때 할아버지 댁 근처의 얼어붙은 호수에서 미끄러졌다. 물속으로 빠졌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용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녀석이 나를 끌어냈다. 구조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 외투 깃을 물고 얼음 위로 나를 끌어당길 때 그 크고 사나웠던 눈빛만 기억날 뿐이다. 수년 동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밤까지는 초롱이가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움직였다. 머리가 살짝 기울더니 약하고 쌕쌕거리는 숨을 내쉬었다. 샛별이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다묘의 꼬리를 한번 툭 쳤다. 나는 둘 다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초롱이의 눈이 겨우 깜빡이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열렸다. 샛별이는 부드럽게 짖었다.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마치 인삿말 같은 소리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녀석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초롱이가 한 번, 두 번 깜빡였다. 시선은 아직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다. 현재 찾고 살아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돌아온 걸 환영해. 녀석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샛별이를 향해 코를 아주 살짝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샛별이는 마치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약속처럼 동생의 발 위에 자신의 발을 얹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은 꾸준하고 낮게 계속되었다. 밖에서는 눈이 그쳤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는 무언가 다시 변하고 있었다. 녀석은 떠나지 않았다. 돌아오고 있었다. 해 뜰 무렵 하늘은 옅은 라벤더와 금색의 수채화로 변했고 설이 낀 창문에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다. 안은 따뜻했다. 히터 때문이 아니라 마치 방 자체가 우리와 함께 숨을 참으며 막 시작된 연약한 기적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듯한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초롱이가 다시 몸을 뒤척였다. 발이 살짝 경련을 일으키더니 다리가 움직였다. 샛별이는 즉시 일어나 꼬리로 매트를 한두 번 쳤다. 녀석이 짖었다. 이번에는 진짜 짖는 소리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동생을 부르는 소리. 초롱이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이전의 깜빡임이 아니라 열려있고 의식이 있었다. 한 번, 두 번 깜빡였다. 그리고 시선이 옮겨져 샛별이에게 닿았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초롱이의 코가 움찔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몸으로 머리를 들었다. 패드에서 겨우 2에서 3cm 정도였지만 그것은 산을 오른 것과 같았다. 샛별이가 다가가 작고 빠른 움직임으로 동생의 얼굴을 핥아주었고 꼬리는 이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해냈구나. 아가야. 이 선생이 조용히 들어오다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하고 초롱이의 가슴 소리를 듣고 부드럽게 팔다리를 움직였다. 생체 신호가 오르고 있어요. 그녀가 확인해 주었다. 아직 약하지만 급한 위험은 넘겼어요. 샛별이는 자랑스러운 보호자처럼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한시도 초롱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본능 이상, 생존 이상의 그 유대감이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통해 둘 다를 이끌어냈다. 초롱이가 앞다리를 들여다 찡그리며 다시 떨어뜨렸다. 샛별이는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듯 그 발을 핥아주었다. 이 선생이 나를 돌아보았다. 다리는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겠지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나는 앉아야 할지 주저앉아야 할지 몰랐다. 대신 매트 옆에 쪼그려 앉아 샛별이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었다. 녀석은 잠시 그 손길에 몸을 맡기더니 예전의 그 거칠고 절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단지 이제 그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안도감. 병원 창밖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눈 덮인 산책로를 지나갔다. 몇몇이 안을 힐끗 보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 조용하고 빛나는 방 안에서 두 진돗개 강아지 샛별이와 초롱이가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롱이가 앞으로 뻗어 동생과 코를 맞대었을 때 나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직 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병원 문이 차가운 바람과 낮은 햇살과 함께 열렸고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샛별이는 마치 눈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움직이며 앞으로 뛰쳐나가 걸음마다 가로눈을 걷어찼다. 초롱이는 한쪽 다리에 아직 붕대를 감고
걸음은 고르지 않지만 단호하게 천천히 뒤따랐다. 몇 걸음마다 샛별이는 되돌아와 초롱이를 코로 부드럽게 밀어준 다음 마치 안내자처럼 코치처럼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공원 산책로 가장자리의 벤치에 앉아 손에 커피를 들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아닌 간호사들이 좋아하던 동네 카페의 커피였다. 두 강아지는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졌다. 샛별이의 털은 이제 눈을 배경으로 검은색과 황갈색으로 빛났다. 초롱이는 여전히 때때로 그늘진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더 밝아졌다. 그녀는 다시 세상에 깨어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한 쌍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긴 모직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속도를 늦추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러다 멀리 못 갈 텐데. 그녀가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저 한 마리는 너무 약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샛별이가 다시 한 바퀴 도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초롱이 옆에 몸을 바싹 붙이고 마치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추진력을 전달하려는 듯 걸음을 맞추었다. 해낼 거야.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병원 테크니션 중 한 명이 그들을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그대로 굳어졌다. 우리는 초롱이의 다리 영상을 찍었다. 혈액순환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고 감각도 되찾고 있었지만 회복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었다. 보호소 소장은 이미 2번이나 전화해서 자원이 부족하며 위료적 도움이 필요한 유대 관계가 깊은 두 강아지를 함께 입양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애들은 서류 파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번에 쏘아붙였다. 생존자들이라고요. 샛별이가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돌아와 마치 놀이를 시작하려는 강아지처럼 초롱이 앞에 웅크렸다. 초롱이가 한 번 짖었다. 첫 진짜 짖음이었다. 높고 여리지만 분명했다. 그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 공간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샛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즉시 나에게 달려왔다. 초롱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느리지만 자랑스럽게 귀를 쫑긋 세우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뒤따랐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부서지지도 않았어. 샛별이가 내게 몸을 기대며 턱을 핥았다. 초롱이는 내 손 냄새를 맡더니 언니 옆에 웅크려 샛별이의 등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위심들은 조용해졌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용해졌다. 세상이 두 강아지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엇을 믿든 이 둘은 매 걸음마다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권고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접이식 테이블 건너편 보호소 이사회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구석에서는 커피포트가 꾸르륵거렸고 쓴 냄새가 소독약에 톡 쏘는 향과 섞였다. 내 맞은편에는 지치고 예의 바르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세 개의 얼굴이 있었다. 박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눈에 온기가 없는 소장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유대 관계가 깊은 쌍은 입양이 어렵고 초롱이의 예우를 고려하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그저 중력이라도 있는 듯 문장을 허공에 매달아 두었다.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재빨리 덧붙였다. 단지 재활이 자원을 가장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앞에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2장의 사진. 샛별이는 김이 나고 빛이 났다. 초롱이는 여전히 마르고 절뚝거렸지만 눈은 이제 날카롭고 깨어 있었다. 틀렸습니다. 나는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스프레드시트에 줄 하나 그어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게 아닙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다. 감정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 일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 뒤에서 갑자기 짖는 소리가 들렸다. 샛별이 또 다른 짖음,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무언가 긁히는 큰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섰다. 누가 막을 새도 없이
복도로 통하는 문이 벌컥 열렸다. 샛별리가 방 안으로 돌진했다. 초롱이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더 느렸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샛별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종이. 녀석은 앞으로 뛰어올라 그것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찢어지고 구겨지고 침과 녹은 눈으로 가장자리가 축축한 권고한 서류였다. 잠시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초롱이는 언니 뒤에서 살짝 떨면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 샛별이는 앞발을 테이블에 얹고 클립보드를 든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진심은 아니겠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진심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진심이에요. 긴장되고 짜릿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이사회 여성 중 한 명이 숨을 내쉬었다. 강아지한테 항의를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나는 무릎을 꿇고 샛별리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자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두 아이는 여러분이 오래 인쇄할 어떤 안내 책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 탄력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롱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내 무릎에 턱을 기댔다. 꼬리가 타일 바닥을 한번 툭 쳤다. 나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제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막지 않았다. 어쩌면 샛별리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안다는 듯 가슴을 펴고 버티고 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절뚝거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이미 자신이 속할 곳을 정했다는 듯 내 옆에 기댄 초롱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 모두가 비록 자신들의 서류와 정책에는 여지가 없었을지라도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입양 서류는 침묵 속에서 서명되었다. 축하도 없이 조용한 인정과 몇 번이 어색한 악수, 그리고 간호사가 약과 기록이 담긴 작은 봉투를 건네주는 것으로 끝났다. 우리는 밝은 오후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눈이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는 폐 속에서 깨끗하고 상쾌했다. 샛별이는 목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앞으로 뛰쳐나가 한 바퀴 돌고는 초롱이에게 돌아왔다. 초롱이는 더 느렸지만 어쩐지 더 당당하게 마치 집에 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걸었다. 내 차에는 이미 용품들이 실려 있었다. 캔넬, 담요, 사료, 그리고 영수증이 내 메일함에서 올릴 때까지 내가 샀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장난감들. 나는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고 샛별이는 망설임 없이 그 옆으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즉시 함께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집에서 그들은 내 작은 거실의 모든 구석을 마치 궁전인 양 탐험했다. 샛별이는 5분도 안 되어 소파를 차지했다. 초롱이는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의 냄새를 2번씩 맡더니 창문 아래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카펫 위에 자리를 잡았다. 녀석이 한 번 깊고 느리게 한숨을 쉬었을 때 나는 녀석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자신에게서 그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한 마리는 대담하고 다른 한 마리는 조심스러운. 그러나 둘 다 용감한 그들을 지켜보며 서 있을 때 수년간 불안했던 내 가슴 속 무언가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생명을 구하는 데 바쳤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구조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초롱이는 힘을 얻었다. 다리는 여전히 뻣뻣했지만 매일 더 나아졌다. 샛별이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응원단장, 그녀의 끊임없는 온기. 그들은 눈 덮인 뒷마당에서 함께 놀고 떨어지는 낙엽을 쫓고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배달 트럭에 짖었다. 소문이 퍼졌다. 병원에서의 사진, 찢어진 입양 서류, 그 항의.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매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기부금, 편지.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포기하려 했어요. 그러다 그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한 일을 보았어요. 다른 도시에서 한 가족이 방문했다. 부모와 두 아이, 개를 사랑하는 가족. 그들은 1시간 동안 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샛별이는 남자아이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리고 초롱이는 여자아이가 자기 목걸이에 리본을 따도록 허락했다. 부모는 서로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함께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그날 그들이 높은 꼬리를 하고 밝은 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떠났을 때 나는 현관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서 지켜보았다. 샛별이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고 초롱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고 있었다. 개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다. 그들은 눈으로, 충성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쌓아 올린 모든 소음을 꿰뚫는 행동으로 그것을 해낸다. 샛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눈이 자신을 짓누를 때도, 아무도 멈춰 서서 돕지 않을 때도, 세상이 자신을 그저 유기견이라고 말할 때도 그녀는 당기고, 짖고, 끌고, 기다렸다. 동생의 생명이 침묵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롱이, 그녀 역시 조용히 고통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거의 앗아갈 뻔한 추위 속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샛별이와 코를 맞대었을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힘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했다. 그들은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서류도, 어떤 정책도, 어떤 예산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랑이 완고하고 지저분하며 맹렬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버려짐에서 재활까지 이 작은 생명의 여정은 비영리 구조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된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책임감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보살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또 다른 강아지가 두 번째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용감한 발바닥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